네, 부자기업 파인송의 소송 요건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대상 적격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19조를 38조가 준용을 하는데 지금 방금 우리는 부자기의 성립 요건을 봤거든. 그러면 2조이랑 2호에 부자기가 성립이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위법한 부자기 처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위법한 부자기 처분이 만들어지면 뒷부분 부자기 처분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19조 충족합니까? 충족하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부자기업 파인송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1번, 4번 요건을 갖추면 대상 적격이 인정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소송약을 뿌리는 문제도 있어요. 4개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1번, 4번 갖춰지면 19조, 38조 돌파하는 겁니다. 대상 적격 인정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2조이랑 2호에 부자기가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바로 대상 적격의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진 않아. 왜 그런지 알겠죠? 위법한 부자기 처분에 부자기 처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자기가 성립되면 대상 적격은 인정된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근데 거기다 소독약 뿌리면 1번, 4번의 요건만 갖춰도 2번, 3번 없이 대상 적격 충분히 인정될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적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게 원고 적격은 다른 거랑 달리 이게 별도 규정이 다 따로 있죠. 그러니까 뭐 대상 적격, 피고 적격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전치주의, 재소기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준용 규정을 사용하죠. 근데 원고 적격 같은 경우에는 취소 소송은 12조에 있고 무효등하기 소송은 35조에 있고 부자기업 파인 36조에 있고 다 별도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별도 조항이 있죠. 36조 들어가시고 부자기업 파인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여기입니다. 여기 처분의 신청을 한 자 이 표현이에요. 만약에 법에서 신청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뭔가 권리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즉 신청권을 기초로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현실적으로 처분 신청만 했었으면 충분한 건가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신청이라는 표현만 들어오면 신청권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원고 적격에서 신청권이 필요한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부자기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5조랑 한번 비교해봐. 무효등하기송에서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거기서 확인을 구할 이익이라는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했었죠. 지금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도 그럴까? 여기는 확인을 구할 이익에 의미를 부여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효등하기송 기억나죠? 어저께 수업했던 거. 거기서 보면 뭐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행위소송이 아니라 권리소송으로 볼 수 있다. 무효기 때문에 공정력이 없으니까 권리성의 일종으로 보고 똑같은 권리소송으로서의 이행소송과의 관계를 비교해보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권리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냐 없냐라는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를 판단받는 게 그게 바로 뭐야? 확인소송이란 말이에요.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를 확인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부자기업 파인송은 실체적 신비 자체를 안 합니다.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확인소송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확인소송이 아니니까 여기 표현이 확인을 구할 이익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35조 때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그냥 버리는 변수예요. 버리면 뭐만 보는 거야? 법률상 이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트가 두 개가 나온 거야. 처분의 신청을 한 자라는 부분하고 법률상 이익이라는 부분하고 두 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청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후자는 12조랑 똑같은 거야. 후자는 뒤에 법률상 이익도 35조 때랑 마찬가지 12조 때랑 마찬가지로 바로 뭐예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위설,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의 대립과 판례가 그대로 똑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법률상 보호이익이에요. 여기 있는 법률상 이익도 똑같이 법률상 보호이익이고 공법상 권리고 의무부가 사익보호 인정돼야 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도 제3자송이면 원고적격이라는 논점이 걸리겠네. 그렇죠. 제3자송이 원고적 논점 걸리는데 그게 바로 무슨 소송이야? 제3자 요구소송이죠. 이거는 오직 요구소송밖에 없잖아. 그러면 행정법 분쟁 한번 생각해봐요. 1류형 상대방 방어소송, 2류형 상대방 요구소송, 3유형 제3자 방어소송, 4유형 제3자 요구소송,
얘는 요구소송밖에 없어. 그러면 몇 유형? 2, 4유형. 2, 4유형. 거기서 어느 쪽? 4유형. 4유형 쪽에서 제3자손 걸렸잖아. 제3자손 걸렸으니까 여기서 원고적격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논의가 나온단 말이지. 이걸로 맨날 문제 내는 게 이게 개선명령 발동 사건이에요. 개선명령 발동. 두 개가 있어요. 공기하고 수질, 물입니다. 예, 공기하고 물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33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었었는데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물환경보전법으로. 예, 대기환경보전법이랑 이름이 비슷해졌죠. 물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었었어. 수질, 물이었단 말이야.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거기에는 4조의 6. 그래서 2018년도 5급 공채 시험에서는 물환경보전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 어떤 배출 허용 기준, 그 오염물질로서 물이든 아니면 공기든 간에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은 행정청이 그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에서 이와 같이 뭐 폐수라거나 이런 거를 배출을 했는데 허용 기준 초과했어. 초과했는데 행정청이 아무 행동을 안 해. 가서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한단 말이야. 안 할 때 인근 주민이 그것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 여기 때문에 식수원이 너무 오염됐다. 이렇게 되면은 행정청한테 그 개선 명령을 해달라고 청구를 할 거야. 처분 신청이죠. 처분 신청이면 이 처분의 상대방은 누구야? 공장장이야, 공장장. 공장장 갑, 그 다음에 인근주민 을 이렇게 있다고 하게 되면 인근주민 을이 신청을 한 거고 누구한테 해달라고 한 거야? 공장장 갑한테 그 처분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 원고가 인근주민이야. 그 원고한테는 그 개선명령이 수익적인 처분이고 그 다음에 처분의 상대방인 공장장 갑한테는 침익적인 처분이고 제3자요 행정행위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제3자 요구소송이죠. 요구소송 맞고 뭘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 해서 거부처분, 개쟁처분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원처분을 기준으로 보는 거다. 원처분, 개선명령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인근주민은 제3자가 맞다. 이때 이제 사익보상, 법률상 이익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신청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 왜? 의무부가 저 부분이 성립이 안 된다고 했죠. 신청권이 없으면. 뭐 말은 예쁘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신청권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해봐. 저거 의무부가 정확하게는 저렇게 되는 건데 요건으로 됐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접근하면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내가 쟤한테 개선명령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뭐예요?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 권리 당연히 성립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응답을 요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만족적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신청권이 없으면 원고 적격은 당연히 없는 겁니다. 필요한 게 맞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44페이지에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제 거부 처분이 중간에 나왔을 때 상황이에요. 부작위와 파행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나한테 허가를 줬어. 내 영업 포괄 신청했는데 부작위했거든. 나 그게 부작위와 파행송을 제기했거든. 소송 도중에 나한테 허가했거든. 이래버리면 단순하게 절차적 심리만 하는 부작위와 파행송이 아니라 실체적 심리를 한다고 쳐도 협의의 소익이 없잖아요. 이미 허가가 나와버렸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이미 목적이 다 달성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부가 나왔을 때가 문제죠. 여기서 소독량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적 심리를 하냐 절차적 심리를 하냐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법률상 의무라는 부분 부작위를 위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의무이행 소송이나 의무이행 심판도 응답 의무, 처분 의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뭐 부작위 파행송 예당초 500원밖에 없기 때문에 500원을 살 수 있는 게 500원짜리 의무밖에 없어. 그런 의미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 여기서 이렇게 본안심리를 한번 가봐요. 본안심리의 범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절차적 심리설. 얘는 절차 심리밖에 못한다. 실체적 심리설. 절차 심리와 함께 실체 심리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 법률상 의무 얘랑 비교했을 때 일로 오게 되면은 여기를 절차 심리로 보게 되면은 여기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응답 의무, 절차적 의무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실체적 심리설을 취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뭐로 갈 수도 있고 뭐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실체적 의무, 자기 의무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응답 의무,
응답 의무, 처분 의무라고 말해도 되고, 얘는 자기 의무입니다. 자기 의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실체 심리서를 취하게 되면은 이게 1에 올라갈 수도 있고 1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 1,000원이니까. 그죠? 1,000원을 갖고 있으니까 500원짜리 살 수도 있고 1,000원짜리 살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갈 수 있는 건데 결론은 뭐라고? 이건 1로 가는 거고 이것도 1로 가는 거지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부작위의 위법 요건이 바로 법률상 의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협의의 수익의 문제 1로 넘어가 보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쪽에 협의의 수익 부작위 위법 확인송에서 과연 협의의 수익이 있겠느냐? 아예 인용 처분이 나왔을 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조건 협의의 수익이 없는 거지. 그러면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 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부입니다. 소송 도중에 거부 처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게 되면 위법한 부작위만 제거하면 되는 거죠. 무응답 상태만 제거하면 목적 달성이야. 그럼 얘는 이미 목적 달성이죠. 이미 목적 달성입니다. 그럼 얘는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실체적 심리설을 취하게 되면은 이 1단계에서의 절차 심리와 함께 만약 응답을 하게 되면 그 다음 2단계에서 실체 심리까지 하잖아. 어떤 내용의 응답을 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부분까지 심리하니까 지금 이 소송이 끝나지 않죠. 다음 또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 얘는요, 협의의 수익 그대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인정이 되니까 각하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봐.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위에 같은 거부처분 나왔잖아. 거부처분 나왔으면 소변경 필요성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게 우리가 소해변경에 배웠던 얘기잖아. 그때 봤을 때 행정소송법상 소변경 쪽에서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 22조 쪽이었었어요. 이 22조가 38조 2항의 부작위 합판이 준용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소송 도중에 만약 거부를 하게 되면은 부작위 처분이 거부 처분으로 바뀐 상황인 건데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22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럼 21조를 근거로 될까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걸 확대 해석을 할까 한정 해석을 할까에 따라서 만약에 21조를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소송의 종류 바꾸는 건 뭐든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 한정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오지정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돼버리는 거니까 원래부터 거부 처분이 있었는데 내가 오지정 실수로 부작위 합판송을 제기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거부 처분을 바꾸고 싶을 때 이럴 땐 진짜 오지정이니까 이럴 때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런 식의 논의가 나오냐 이거죠.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온다 이거지. 여기서는요. 그 다음 단계 소의 변경.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거부 처분 요게 요렇게 넘어가 가지고 처분 변경. 부작위 처분이 거부 처분을 받겠다.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는요.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요. 소변경이 필요가 아예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나왔다고 쳐봐요.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요 절차 심리설이니까요 절차 의무 응답 의무가 있다는 게 인정된 거지. 만약에 실체 심리설 따르게 되면은 여기가 인용됐다는 것은요 자기 의무가 행정 개입 의무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뭘 얘기하냐면 판결의 효력이에요. 기속력. 판결 효력이라고 씁시다. 판결 효력으로 기속력.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행정청이 또 거부 처분을 한 거야. 얘도 뭐야? 거부 처분을 했다. 이겁니다. 거부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 거부 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돼 가지고 위법 무효인 거부 처분에 해당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얘는요. 기속력의 위반이 됩니까? 안 되죠. 얘는 기속력 판결의 취지가 뭐야? 응답하라. 이거잖아. 응답하라가 판결의 취지야. 거부라는 응답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판결의 취지에 행동한 게 맞는 거야. 위반되지 않는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무가 인정됐기 때문에 인용이 됐을 거란 말이지.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허가를 해주라고 하니까 거부를 하냐 이거지. 허가해주는 게 판결의 취지인데 거부해버렸잖아. 이렇게 되면 얘는요. 기속력에 위반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제 배웠던 간접강제 신청으로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간접강제. 만약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간접강제가 준용이 됩니다. 간접강제가 몇 조에 있었어요? 34조에 있었죠. 심판법에는 간접강제도 직접강제도 둘 다 있었죠. 직접강제는 50조에 있고 그냥 간접강제는 작년에 새로 도입돼서 50조의 2에 있어요. 그런데 이 34조에 있는 간접강제가 취소의 간접강제가 38조 2항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에 준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간접강제 논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나오게 되면은 거부 처분을 이렇게 했을 때 이때 과연 간접강제 신청이 될까 안 될까? 이거죠. 거부 처분을 했을 때 간접강제 요건을 갖추냐 하게 되면은 얘는 간접강제 신청이 안 되는 거죠. 판결이 취소되다 행동한 거니까. 행동한 거니까 강제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되면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무엇이 모든 것을 결정짓고 있어요? 이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내가 그래서 무조건 이거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절차적 심리서를 취한다. 절차 심리밖에 안 된다. 여기서부터 모든 논의를 출발을 시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중간에 또 하나 한번 들어가 볼까? 최근에 좀 문제가 나올 법한 부분이 소변경제는 여기다가 한번 깔아볼게요. 여기다가 가구제요. 가구제. 집행정지나 이런 게 가능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행정지 가처분 따로 쓸까? 집행정지 그리고 가처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절차심리, 실체심리 이렇게 했을 때 집행정지 되겠습니까? 절차심리. 그 다음 실체심리, 집행정지 되겠습니까? 둘 다 안 돼요. 여기는 결론은 똑같아요. 둘 다 안 됩니다. 결코 인정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첫 번째 절차심리라고 하게 되면은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임시적으로 해주는 조치죠. 이건 결국 무슨 산물이라고 했어요? 이익 형량의 산물이라고 했죠. 사정 판결도 실체적 이익을 형량해서 나오는 산물이고 집행정지도 실체적 이익을 형량에 나오는 게 바로 가구제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뭐밖에 못해? 절차심리밖에 못하지? 실체적 이익에 대한 판단 내린다 안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리기 때문에 얘는요 집행정지라는 가구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의무이행 소송이다 이렇게 생각해봐. 실체심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이거 의무이행 소송과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의무이행 소송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실체심리입니다. 실체심리예요. 그러면 이거 되겠네. 그렇죠? 안 되죠. 이건 요건이 깨져요. 뭐가 깨져? 집행정지 대상적 경우 생각해봐요. 본대회급법명에서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지. 집행정지의 대상으로 처분은요 유효한 자귀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유효한 자귀처분. 우선은 자귀처분의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처분의 실체가 있어야지 처분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작위는 처분의 실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처분의 실체가 있는 자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해서 실효가 돼버렸다. 그러면 또 효력이 없는 상태로 만들 게 없단 말이야. 효력이 없으니까. 유효한 자귀 처분이어야 되는 것인데 이건 부작위예요. 부작위이기 때문에 얘는 애당초 본질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가구제라는 것 자체가 출발이 안 되고 이 같은 경우에 대상적격이 없어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가처분 가봐봐요. 가처분. 물론 지금 우리 행정소송법엔 가처분이 없죠. 가처분이 없으니까 민사집행법 300조를 8조 2항 타고 준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는 가처분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여긴 가처분 존재할 수 있겠어요? 8조 2항 타고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돼요. 왜 이건 또 안 되는 거야? 가처분도 결국 가구제잖아. 결국 가구제이기 때문에 실체적 이익 형량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 집행정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이행 쪽에 해당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임시적 조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실체적 이익을 형량해야 돼요. 아예 형량 못한다니까. 아예 형량을 못하니까 얘들은 아무런 가구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실체적 심리를 한다 그러면 실체적 이익의 형량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집행정지처럼 소극적으로다가 이미 있는 처분의 효력을 없는 상태 만드는 이런 게임이 아니잖아.
가이행이라는 건 새로운 처분 내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부작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오케이. 결국 다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다 본안 심리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부작위 판송의 본안 심리 뭐로 볼 건가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부작위 판송은 절차적 심리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절차적 심리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적격 보시게 되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니까 피고는 부작위행정청이겠죠. 부작위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작위청이 처분청과 함께 재결청도 포함되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피고라는 문제는 대상의 문제하고 항상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취소에서의 피고는 처분청이었죠. 재결 취소의 피고는 재결청이었죠. 그러면 이게 부작위 처분에 대한 부작위로서 신청권 인정돼서 부작위 처분이면 피고가 처분청으로서의 부작위청일 거예요. 근데 그게 재결에 대한 부작위로서 신청권 인정돼가지고 부작위 재결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피고 부작위청이 재결청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긴 뭐가 없다. 재결에 대한 부작위가 없다. 재결에 대한 부작위가 없으니까 이 부작위청이라는 것은 결국 뭐밖에 없는 거야? 처분청밖에 없는 거다. 그 다음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우리가 여러 번 봤었어요. 어디서 봤냐면 이거 얘기할 때 봤는데 전치주의라는 것은 대량성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다음에 소송으로 넘어와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작위냐 부작위냐라는 문제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어떠한 사안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작위 행위냐 부작위 행위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변경 때 다뤘던 판례 한번 생각해봐요. 국가직 4급 공무원이 있었는데 지방직 3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시켜주겠다라고 이미 개별 통지뿐만 아니라 공표를 다 했어요. 대내외에다가. 공표를 다 했는데 사람들이 축하해. 그래. 막 그러면서 내가 한턱 쏠게. 막 한턱 쏘고 막 그랬는데 턱 다 나갔는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승진을 신청하니까 무응답하고 있었다. 그때 어떻게 소송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승진 신청 무응답 부작위에 대해서 먼저 공무원 소청심사 거치고 얘는 국가공무원이었죠. 그럼 국가공무원법 제16조 1항에 따르게 되면은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쳤어. 그러니까 부작위에 대해서 거쳤으면 뭘 거쳤겠어? 의맹심판 거쳤겠지. 의맹심판 제기했는데 기각이 된 거야. 기각 재결이 나와서 이제 소송 또 넘어온 거야. 소송 넘어오는데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되는 거야. 원처분 중심 적용되니까 원처분은 뭐야? 그 기각 재결이 아니라 부작위 처분이라고. 겉봐 이거 처분이잖아. 그치? 부작위 처분이잖아. 지들도 그렇게 보기잖아 판례. 그러니까 부작위 처분이죠. 부작위 처분에 대해서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니까 부작위에 대한 의맹심판으로서의 소청심사를 청구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기각이 된 다음에 부작위에 대한 소송 원처분 중심주의에 따라서 부작위에 대한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상황. 뭐냐? 부작위인데도 분명히 행정심판 전치 적용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 이것도 했었어요. 제소기간에서 나왔었죠. 제소기간에서 뭐라고 했냐면 취소음 같은 경우에는요 55 무효확인소은 XX 부작위판소은 XO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재결이 없다 있다 비교한 거였어요. 재결이 없다 있다. 재결이 없든 재결이 있든 취소은 무조건 제소기한 제한이 있고요. 무효확인소 같은 경우에는 재결이 있든 없든 전부 다 제소기간 없고요. 그 다음 부작위판소은 재결이 없으면 어떻게 돼? 언제부터 기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90일 해봐. 자신 있으면. 언제부터 할 건데? 어제? 내일? 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하게 되면 물론 행정심판에도 청구기한 없어요. 행정심판법 제27조 7항에 보게 되면은 무효확인 심판 및 부작위에 대한 의맹심판은 청구기한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뭐가 없으니까 기산점이 없으니까 그때도 청구기한 제한 없이 의맹심판을 들어갔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기각재결을 받으니까 소송을 들어오는 거잖아. 부작위합판 소송 들어옵니다. 원처분 중심주의에 따라서. 요번엔 뭐가 있어요? 재결소 정보 송달받은 날. 요번엔 기산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소기간 특례규정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소기간은 재결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된다. 그럼 이건 어때? 문제 왕짱 어렵게 한번 넘겨봐. 아까 했던 그 정보 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에서 상당한 기간 경과에 대한 문제 있었죠. 네, 상당한 기간 경과. 법정 기간이 있으니까 그 20일 지나면 상당한 경과 인정되는 거라고 했죠. 그게 여기에 먹혀요. 법정 기간 절대적인 거예요. 법이 주어진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20일 지나잖아요. 20일 지나면 재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없지만 재소기한 제한이 있어요. 행정소법 개정안은 아예 그렇게 명문으로 돼 있습니다. 재소기한 제한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20일 지나고 나서부터 90일이에요. 20일 지나고 90일 총 뭐예요? 내가 정보공개 청구한 후 20일 지나고 90일, 11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걸 기억하면 쉬워. 원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보게 되면은 간주거부 규정이 있었어 옛날에. 그게 2013년도에 사라졌거든. 2014년도 8월 달에 삭제가 됐는데 간주거부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내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나서 20일이 지나면 거부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부작위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거부가 그때 나온 거야. 20일 되는 날. 근데 그게 사라졌지만 흔적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나의 이 생각은 뭐야? 내 자식을 통해서 계속 남는 거라고 했죠. 내 자식은 나의 분신이라고 했습니다. 분신. 사람은 종족을 번식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불로장생의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누구를 통해서 나의 흔적을 남기는 거야? 자식을 통해서. 그래서 자손을 통해 남기는 거지. 똑같은 간주거부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2013년도 8월 달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흔적은 남아있고. 그러니까 간주거부가 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면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20일 지났을 때부터 90일이었던 거잖아. 지금은 거부처분이 있는 걸로 보지는 않아. 부작위가 생겼어. 원래 없던 부작위라는 게 정보공개 영역에 생겼어. 부작위 파인소송을 제기할 때도 20일 지나고 나서 90일 안에 부작위 파인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뭐니까? 법정 기간이니까. 되게 특이하죠. 이런 문제 나오면 다 죽어요. 예. 이러면 강사들은 못 풀어요. 예. 근데 이런 거 간혹 내요. 공무원 시험에서 뭐야 생뚱맞게 이런 거가 꼭 한 문제씩 들어오거든. 예. 대비하고. 그 다음 본안심리. 심리범위 아까 얘기한 대로 절차심리. 이거 만약에 실체심리 인정해버리면 뭐랑 똑같아진다. 의맹성 인정한 거랑 매한 가지 상황이 온다. 사전소송 인정된 것이다. 권력분립에 반할 수밖에 없겠다. 이거죠. 왜? 개정된 판결시 기준으로 하니까. 그죠?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 법원이 먼저 판단 내리는 거야. 행정부가 아직 아무 판단 안 내렸는데. 145페이지. 그러면 부작위가 위법인지, 부작위라는 처분이 위법인지 판단을 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했죠. 기준시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학설을 보면 소송을 제기한 시점,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뭐 상당한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지났을 때 아니냐.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살면 안 되지. 판결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심, 변론, 종결시, 판결시 그냥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변론이 끝나면 판결만 선고하면 되니까. 그래서 판결시, 변론, 종결시 그냥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 판례도 판결시라고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했지. 처분시 기준으로 하려고? 부작위가 처분 맞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 언젠데? 그러니까 부작위 처분이 존재한 시점이 언제냐고. 그때를 기준으로 보겠다며. 없단 말이죠. 없으니까 처분시를 적용시키려고 해도 적용을 못 시켜요. 네. 그러면 소송 중동고람이면 처분시 X라고 했죠. 소송이 존재하고 있으면 처분시가 없어요. 그래서 처분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처분시가 생겼어. 뭐가 생긴 거야? 거부처분이 나온 거지. 처분시가 생겼어. 그러면 소송이 있어 없어? 소송이 없어지잖아. 협의의 수익금결로 각하돼 버리잖아. 아니 적용하려고 하니까 소송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소송이 있으면 처분시가 하고 처분시가 있으면 소송이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처분시를 적용시켜? 적용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판결시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가구제. 부작위는 처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력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뒤에 있는 얘기처럼 말할 수도 있죠. 본체로서의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적 심리를 하는 의무행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적 심리를 하지 못하면 실체적 이익의 형량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 집행정지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잖냐. 이건 대상적격 깨고 들어가는 거죠. 이보다 아까 설명한 대로 본질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본질로. 뭐로 간다고 한들 어쨌든 집행정지 가처분 다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판결의 기속력. 이건 뭐냐?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거부처분 나왔을 때 상황이죠. 거부처분 나왔을 때. 거부처분 나왔을 때 만약에 실체적 실미 설치했다면 거부처분은 기속력이 위반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절차적 실미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 문제는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야? 예, 기속력 위반이게 되면 적법한 재처분을 한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간접강제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죠. 기속력 문제는 간접강제 연결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많이 어려운 문제로 나온 거예요. 소변경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소변경이에요. 부작위협 항의송을 거부처분 취소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예, 한정 해석, 확대 해석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고, 패스, 당사자송. 26번. 아, 힘들어. 예. 아, 내가 힘들어서 날 지금 태우러 온 거야. 앰뷸런스야. 얼마니? 날 태우고 신림동으로 갖다 놔주라. 당사자 수긍은 기본적으로 그거 기억나?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 주체가 액션. 행정 객체한테. 그러면 얘도 사람 얘도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 액션이 들어가면 법률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런 걸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한다. 거기에는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행정작용과 사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행정작용, 뭐냐에 따라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와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행정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공법관계만 생각하시고, 공법관계는 행정주체 쪽이 나보다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되는 권력적 공법관계하고 나랑 대등한 지위에 있는 비권력적 공법관계가 있다고 했죠. 권력적 공법관계의 행위는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의 불복 방법은 항고소송이다. 항고소송 왜? 우월적 지위니까 저항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등한 관계, 비권력적 공법관계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행위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서의 불복 방법이 바로 당사소송이다. 그랬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항고소송하고 당사소송하고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하게 되면 둘 다 법률관계를 다투는 건 맞아요. 둘 다 법률관계 다투는 건 맞는데 당사소송은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거고 항고소송은 행위를 직접 다투는 거죠.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는 겁니다. 행정처분을 다툼으로써 법률관계를 간접적으로 다투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차이는 뭐냐? 당사소송은요 법률관계를 직접 다툰다. 이거죠. 법률관계를 직접 다툰다. 처분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잘 어려우면 어떻게? 잘 어떻게 어렵지? 네. 네. 이런 막 표현 손석희도 써요. 말하다 보면 바빠 죽겠는데, 그치? 막 썩는 거야. 뭐 아닌 게 아니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손석희도 실수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결국 그래 플러스잖아. 그러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말이 좀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그지 같은 말이고, 그치? 영어. 이게 뭐예요, 영어가, 그치? 이거 내가 죽기 전에 해결 못 하겠지, 그치? 네. 지구에서 영어를 없애야 돼요. 말이 그지 같잖아요. 왜 말을 거꾸로 해? 그렇지? 왜 말을 거꾸로 해? 좋은 말인데?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없애야 되고요. 적폐입니다, 적폐. 영어의 존재는 적폐고, 프랑스어는 그래도 좀 이렇게 들어줄 만은 하잖아. 그죠? 프랑스어는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예쁘잖아. 그 정도. 그 다음에, 도이치도 도이치 스프라흐 그것도 없애야 돼요. 왜냐면 BMW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안 되겠어요. 그만 한 개 맡기고. 그리고 전 세계에 그런 우리한테 알려진 언어 말고는 어디에 언어 쓰는지 아세요? 옛날에 에스페란토 만들었다가 아무도 상용화 안 돼갖고 갖다 버렸고,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막 에스페란토 공부 많이 했거든. 예, 국제어 이렇게 해서 하나 통일하자. 예. 조국 통일이 안 되는데 무슨 어떻게 세계를 통일합니까? 조국 통일이 먼저고. 예. 그게 뭐냐면 그 정말 오지 있죠. 오지. 육지 칠지 말고 오지. 예, 오지에는 어느 나라말 쓸까요? 영어를 쓸까? 한국어를 쓸까? 한국어 쓴 나라가 더 많아요. 왠지 알아요?
말이 없는 민족이 되게 많아요. 예, 언어가 없는, 글이 없는 그런 민족들을 우리가 다 가서 선교 활동하면서 우리말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어는 국제 통용어는 한국어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뭐가 중요한 거니까 어려운 사람들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무슨 양키말 이런 거 배우라고 하면 갑자기 배우겠어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뭐가 배워요? 다 이미 한국어 쓰고 있잖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활동 나가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뭐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지배를 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통용해야 됩니다. 예,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되게 과학적이야. 우리나라 말은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알아요? 그 세종대왕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고모부예요. 예. 아니요, 우리 고모가 심온이라고 할머니 있거든요. 할머니 21대조 할머니인가? 고모 할머니. 네. 그 한국 사람 안 배워? 배우지? 세종대왕 와이프 이름 뭐야? 와이프 이름 심온이야. 심온. 우리 할머니거든. 네, 그래서 가족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글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난 참 위대한 것 같아. 됐고요.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법률 관계를 직접 다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행정청의 처분 등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그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과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과 이렇게 돼 있죠. 둘의 관계를 비교해봐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앞부분에는 행정청이 행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처분이 있다. 뒷부분은 그 밖이라고 했으니까 처분 없다. 오케이? 그렇게 비교할 수 있죠? 뒷부분의 해석은 앞부분을 기본 전제로 해서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 해석을 하게 되면 뒤에는 처분이 원인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뒷부분으로부터 해석을 좀 도움을 받아볼게요.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앞에는 그냥 법률관계라고 했지. 근데 뒤에는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했지. 근데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했잖아. 그럼 앞에도 공법관계란 얘기잖아 지금. 그치? 앞에도 공법관계란 얘기예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앞에 처분이 있다니까 뒤에는 처분 없는 거야. 그 밖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서 그 밖에 공법관계라고 했으니까 앞에 것도 공법관계였던 거야. 그치? 그렇게 치면은 이런 결론 연결시킬 수 있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면 공법적 원인에 기해서 만들어진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로 취급해야 된다. 최소한 소송법적으로는 이라는 결론 나올 수 있잖아. 말 돼? 말 되지. 왜? 앞에 것도 공법관계잖아.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니까. 우리말 몰라? 그치? 그러니까 앞에도 공법관계지. 그 말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공법적 원인에 기해서 형성된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는 결론 나오잖아. 이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걸 몰라요. 난 이거 3조 2호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 팍 오던데. 그거 왜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딱 보는 순간 앞에 처분이 있다, 뒤에 처분 없다. 뒤에 공법관계다, 앞에 공법관계다. 그러면 공법관계는 공법적 원인에 기한 법률관계는 다 공법관계다. 실체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무슨 말이냐? 이거 생각해봐. 우리 맨날 얘기하던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생각해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민법 741조를 근거로 인정되는 거니까 그 결과만 가지고 소송물만 가지고 보게 되면 그건 사법상 권리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민법은 사법이 확실하니까. 그런데 부가처분이라는 거, 과징금이든 세금이든 뭐 부가금이든 부담금이든 뭐 간에 이런 부가처분이라는 처분, 공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부당이득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원인 쪽은 공법, 결과 쪽은 사법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공권이야 사건이야? 당사송이야 민사송이야? 라고 했을 때 3조 2호 딱 보면 당사송이네. 더 할 말 없지. 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는 공법관계고 그 다음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당사송이야. 그럼 당사송이잖아. 단순하지? 대법관 머리 다 모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단순한 거잖아요. 여기서 아니 1000만 명 다 덤벼 한 번에 내가 다 방어해줄게. 이걸 뚫을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근데 이 단순한 게 판례는 헷갈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야. 153페이지 가봐. 그러니까 판례를 보면 속 터지는 거지. 이 할아버지들이 진짜 그만하고 집에 가서 그만 손자나 보지.
머리 멈췄으면 그만하라고. 예? 그 내가 봤을 땐 딱 이거야. 뭐 양승태 이런 새끼들 하는 짓은 뭐냐면 그거 판결문 쓰면서 치매 방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치매 방지는 집에 가서 고스톱 쳐. 왜 거기서 그런 걸 쓰고 있어? 그지? 남의 인생 걸려 있는 걸 가지고 지가 뭔데? 응? 안 돼요. 그래서 양시 조심해야 되고요. 네, 태자 들어가서 너무 나갔나? 그래가지고 봐봐. 그러니까 민이 중요한 거야, 민이. 그죠? 백성과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마음 가시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가게 해달라. 기도하면, 여기 서 있게 되나? 여긴가, 거깁니까? 네. 보세요. 개정안 3조 2호 행정상의 손실보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개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종이다. 아예 그냥 제시해버렸지. 그만하라고 판례. 당사종 가자고. 이제 떠들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없는 말이야. 왼쪽에 보면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를 아예 대놓고 공법적 원인에 기한 법률관계는 죄다 당사종이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률관계 쪽이 민법을 근거로 하든 국가배상법도 민법편이거든.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하든 뭐든 다 필요 없다. 원인 가지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논리에다가 논란에다가 그러니까 종지부 찍어버린 거야. 이게 방금 내가 해석했던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왼쪽 거 봐도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그 해석을 못하는 거야. 바보 멍충이. 그죠? 그 댕댕이랑 뭐가 달라? 그치? 댕댕이는 귀엽긴 하지. 그치? 쳐 누워가지고 막 다리 막 떨고 막 이러면, 이 새끼가 막. 그 귀엽긴 하지. 할아범들, 그쵸? 그렇지. 박근혜한테 복만 새끼는 다 죽여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가? 심씨는 박 씨랑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문중에서 막아요. 박정희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 조선시대에, 우리는 잘못을 하지 않아요, 심씨는. 왜냐면 내가 나중에 태어날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망하잖아, 선조들이. 그래서 잘못을 하지 않아요. 역사에 심씨 잘못한 거 뭐 나왔어? 찾아와. 밥 사줄게. 없을 거야. 잘못을 하지 않아요. 근데 박씨가 우리 문중을 아예 멸족시키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심씨는 얘기했지. 이제 박씨와는 혼인을 맺지 않는다. 딱.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가 6년 동안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마지막 성공 단계까지 갔는데, 동네 공주님이잖아. 동네 공주님. 동네 공주님. 동네 깡패부터 뭐 다 좋아해. 형들부터 막. 결국 마지막에 내가 성공을 했거든. 그래서 나의 완승이다, 이 동네는. 딱 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선 아버지, 박씨다. 뭐래니 또, 그래 뭐 처음부터 막지. 근데 결국 내 친구랑 결혼했어요. 안타깝죠. 네. 내가 재수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막판 뒤집기. 와 새끼. 내 좋아하는 친구여서 뭐라고 안 했어요. 네. 근데 내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6년 동안 이렇게 같이 막 공정 경쟁을 하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는 부당 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고3 때 딱 오더니 멋진 척을 딱 하는 거야. 우리 반에 딱 와고 그 여학생의 가진 편지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내 책상에 딱 올라오는 거야. 우리 학교 학생들 다 알고 있었거든. 근데 딱 애들이 다 쳐다보는 거지. 뭐 저 새끼 뭐야? 딱 오더니 나한테 내 본명을 딱 부르면서 내가 포기한다. 네가 더 잘 어울린다. 그럼 내가 뭐라고 했을까 내가? 새끼 너 남자다. 너 새끼 너 내 친구다. 그 딱 깨면 3명 딱 만나고 우리 셋이서 수능 끝나고 밥 먹으면서 수능 다 3명 다 성공했거든. 그래서 원하는 점수 나왔어. 그때 제일 비싼 코코스라는 그땐 뭐 티자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야. 티자인 요즘은 없지 뭐. 그치? 코코스라는 거 한 개만 있던 시절이거든. 올림픽 공원 딱 앞에 딱 피자를 딱 옆에 딱 나는 포기해. 딱 얘가 선언 딱 하고 그럼 이제 둘이 딱 이렇게 돼.
고맙다. 우리 셋은 친구다 이제. 딸 대학 시험 끝나고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나만 떨어졌어요. 둘은 합격하고. 대학 불합격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줄지는 내 세상에 내 뭐 동반자가 바뀌는 이런 현상까지. 그죠? 네. 그죠. 박씨. 뭐죠? 박정희. 박정희 박근혜. 아니지, 그런 게 있어. 그치? 그렇고, 그래서 뭐야? 대등한 관계, 당사소송, 우월적 관계, 권력적 관계, 항고소송. 그 다음에 피고도 달라져, 피고. 당사자 소송의 이름이 왜 당사자 소송이냐면,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당사자 소송이에요. 행정청은 법률 관계 한쪽 당사자가 아니잖아. 행정청은 그냥 행위자잖아. 행위 주체. 그죠? 법률 관계 당사자면 사람이어야죠. 그죠? 권리 의무 주체되는 거잖아. 권리 의무 주체는 행정 주체잖아요. 행정청은 당사자가 아니지. 그래서 이 당사자 소송은 상대방 피고가 누구냐? 행정 주체예요. 행정 주체. 네. 그래서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의 이름이 당사소송입니다. 여기는 행정청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뭐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고 구체적인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는 부작위. 152페이지 공법관계 당사소송, 사법관계 민사소송. 뭐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지 뭐 당연한 얘기를 같지. 근데 이거 막 문제 내. 예. 그럴 때, 빨리 풀고 넘어가세요. 뭐지? 함정이 있나? 없어. 네. 그러니까, 행정법 문제 왜 3분 만에 푸는 거냐면, 행정법 문제 2번 읽는다고 안 보이던 정답이 보이는 게 아니야. 행정법은 처음 봤을 때 안 보이면 끝까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사전에 해놓고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서는 행정법은 딱 한 번 쑥 읽고 쑥 풀어야 돼. 그리고 행정법 문제 풀 때, 이거 있잖아. 속으로 음미하면 안 돼. 문제 풀 때 음미한다는 게 안으로 이렇게 음독하지 말라고. 음독하지 말라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막 말하잖아. 확인 소송 이란 소송에 대해 이렇게 하면 안 풀려요. 어떻게 해야 돼? 눈으로 풀어야 돼요. 그럼 이게 보이거든. 되게 빨리 읽어줘야지 답이 보여. 근데 이게 하나씩 음독을 하면 거기에 매몰돼 버려갖고 스텝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빨리 풀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정답률이 10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법이. 물론 매직 행정법이어서 그렇고요. 저쪽 행정법은 정답률이 50%입니다. 네. 네. 선배들은 이제 그만 나가라. 네. 그죠? 이제 후배들도 좀 먹고 살자. 네. 그거고요. 네. 그럼 나가실 때 됐지. 3세대 강사진에게 넘기라. 근데 3세대 강사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행정법 선생들이 다 2세대예요. 네 세대가 없어. 3세대가 나 한 명이야. 나 하나야. 나머지 다 마탱이 갖고. 나 하나. 그러니까 나한테 다 달라 이거지 이제. 나한테 다 달라.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 이렇게 이상하게 내 기수가 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내가 엄청 고생을 하지만 또 나중에 또 내가 엄청 또 잘 되거든. 엄청 편해지거든요. 그런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지금 3세대 넘어갈 때가 됐거든요. 2세대가 이제 40대 후반 정도까지 거기가 마지막. 우리 같은 40대 초중반 여기가 이제 3세대예요. 30대 중반부터 40대 한 중반까지 여기가 이제 다시 세상을 이끌어야 될 나이거든요. 왜냐면 더 됐으면 이제 그만할 때 됐어. 집에 가서 손잡아. 네. 난 아직 그래서 애도 없어. 이거지. 난 일에 전념하겠다. 자, 봐봐. 확인소송이랑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민사소송이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확인소송이 있고 이행소송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확인소송이 있을 때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논이 있죠. 그 민사소송에서 온 논이잖아. 여기에는 적용되는 게 맞아요. 공무원 지위 확인소송,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이런 게 바로 당사자 소송인데 확인소송인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했지. 나한테 내가 회사야. 내가 회사 운영 개인 사업자. 근데 나한테 이제 산재 보험료가 부과됐어. 2,000. 한 달에 2,000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2천이 나왔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냈다? 근데 보험여부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면은 1,000만 원 냈지? 1,000만 안 냈지? 1,000만 원 낸 거는 내가 낸 거 내놔 해야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고, 아직 안 낸 건 안 낼 테다 해야 되니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원래 둘 다 당사소송이어야 돼요. 근데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이고, 그 다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요건 당사소송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 미친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손잡아. 손녀는 안 봐도 돼요. 그치? 손녀는 알아서 이쁘게 잘 놀아. 그치? 손자 새끼들은 봐야 돼. 네. 자꾸 뛰다녀요. 그죠? 나중에 크면은 걷는 것도 귀찮은데 왜 자꾸 뛰지? 애들이? 어렸을 때 뛰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커서 건강하게 뛰죠. 조깅도 열심히 하고. 일반적 이행소송. 이거는 뭐랑 비교하냐면 항고소송의 의무이행소송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일반적 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 같은 이행소송인데 뭔가 해달라는 거야. 뭔가 해달라는 건데 하나는 사실행위를 해달라는 거고 하나는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수익적인 처분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그동안 얘기한 뭐예요? 예, 무명항고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 요게 되는 거야. 처분을 해달라 하게 되면.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뭐야? 국가배상 청구, 손실보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여기다 이걸 포함시킨 이유는 뭐예요? 학설은 이걸 당사성으로 보니까. 그리고 그게 맞으니까. 개정안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맞거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얘를 포함을 시켜 놓은 건데, 예, 교수님들도 이걸로 예를 들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처분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그쵸? 집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행을 해달라. 돈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건 일반적 이행소송. 그러니까 일반적을 붙일 때가 있고 안 붙일 때가 있어. 근데 의무 이행소송과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처분을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집행을 해달라는 건지. 그 다음에 종류 크게 나누면 뭐로 나눠질 수 있냐면 실질적 당사성과 형식적 당사성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 당사성, 형식적 당사성. 이 편집이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갖고 왜 페이지? 근데 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하거든. 네. 그저께 그래서 출판사 대표님이 교수님 그만 편집하세요. 이제 저희한테 넘기세요. 말하는 거예요. 왜? 편집 용지 다 다르고 막 그래서 내 마음대로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어떤 건 있잖아 타블로이드 편집 용지에 들어가 있고 어떤 건 B5 어떤 건 A4 막 엉망진창이야. 근데 대신에 보통 책을 냈을 때 10.5포인트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이걸 조정을 해. 그래서 스타일을 적용을 하니까 문제는 크게 없거든. 그게 없는데 자기들이 손대고 있는 데 있어서 좀 어렵다 이거야. 손대지 말라고 내 PDF로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다 자기들이 할 테니까 좀 넘겨라. 우리 작업은 우리한테 좀 해라.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출판사 대표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했죠. 네. 왜 사랑할까? 인쇄 똑같이 주는데 그렇잖아요? 딴 저자랑 똑같이 주는데 나는 편집비가 안 들어. 책을 거기서 내가 한 20권 냈거든? 다 내가 해서 주잖아. 그러면 편집자에 들어가는 편집비가 안 들잖아. 안 들죠? 돈 안 들지? 세상에 좋은 책 쓰는 저자들을 다 데리고 오죠. 예. 하여튼 또 친구가 많아가지고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대표는 날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 고생하지 마세요. 이거야 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를 욕하는 사람은 없고요. 나를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욕 처먹을 사람이에요. 난 너무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는지 알아? 그래야 바르게 살아요. 그치? 야씨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런 거야 다 사람이. 금연할게 이러면 금연하는 거지 뭐. 근데 금연할게 말 안 하잖아. 흡연할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약속을 지키려고 흡연을 하는 거지. 내 몸 가지고 내가 학대하겠다는데 왜 지랄이야. 그치? 무슨 소송? 다 끝났어 이제. 실질적 당사소송. 내가 9월부터 아주 잘해줄게. 일주일만 좀 나에게 양해해줘. 신림동이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이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나눠지는데 이 친구 당연히 원칙이죠. 응? 이거는 개별법에서 인정할 때만 인정되는 거예요.
실질이지 뭐. 그죠? 얘는 일반법 행정소송법 근거로 인정되는 거고, 이거는 개별법. 네. 뭐 대표적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보게 되면 형식적 당사성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개별법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조 2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어? 행정청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하나 있었지. 왜? 처분 있는 친구, 이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계약의 해지 뭐 이런 거 처분 아닌 것들 있겠죠. 또 우리 지난번에 뭐 봤어? 광주 민주화운동, 와예 이런 거 있죠. 아, 이건 좋은 게 아닌데, 그렇지? 어쨌든 이겼으니까 우리가. 네. 그다음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잘해줘야 돼요. 네. 힘든 곳입니다, 진짜. 맨날 이렇게 배제당하고, 그죠? 배제는 우리 학교로 충분해요. 배양영재.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이게 뭔지 알아요? 교가. 안 웃겨 이거? 교가? 우습지 않아? 비웃어야지. 비웃어야 돼. 우리도 비웃는데 뭐 우리끼리도 딱 강당에 딱 섰는데 앞에서 이게 뭐야 그 뭐 합창단하고 뭐 밴드 애들 나와가지고 2학년 형들 교가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뭐 대땅 멋있는 거 뭐 북악산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 뭐 나올게. 우리 배제학당 뭐 춤추는 거야. 오이씨 미쳤나? 뭐지? 우선 저거 하고 시작하는 건가? 이게 교가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위대한 학교입니다. 위대한 학교. 엄청 잘 놀아. 나 요즘에 자사고 대학교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일반고 때 공부 안 하고 엄청 놀아댔지. 그치? 위대한 학교.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하고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게 뭐예요? 법률 자체가 처분적 법률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률의 요건을 갖추면 바로 보상 청구가 인정되는 거지. 뭐가 필요 없어. 뭐 계약, 처분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였잖아. 그런 거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그때 그 당사성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결국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확인 소송하고 일반적 이행 소송. 그 다음에 확인 소송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 이행 소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도가. 그럼 이제 위에하고 밑에하고 차이는 뭐냐면 실질적 당사송 어디 보냐? 153페이지 맨 밑에 봐봐요. 박스. 153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보면은 이게 넘어가서 그래. 지금 내가 요거 때문에 그렇지. 그치? 형식적 나 그래서 뭐지? 이렇게 있는 게 뒤에 있대. 당사자 소송. 뭐 이게 내가 이랬나 봐.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형식은 똑같아요. 형식은 둘 다 당사성이야. 형식이 뭔데? 생겨 먹은 거, 보이는 게 뭐가 보이겠어요?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 보이겠지. 그쵸? 상대방 누군데? 예,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 행정청이 아니에요. 분명히 행정 주체입니다. 둘 다, 예? 미안. 행정 주체가 아닐 수도 있어. 예. 당사자. 그래서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피고가 되는 것까지는 똑같아. 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고. 행정청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고. 항고소가 달라요. 취소이랑 다릅니다. 그런데 실질은 뭐냐면 어쨌든 얘도 당사성이에요. 형식적이지만 이놈아도 당사성이에요. 이놈아도 당사성이고 이놈아도 당사성이죠. 그러니까 이놈아도 당사성이니까 법률관계를 다투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더 있는지 봐봐. 그 실질적 당사성은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끝 이렇게 돼 있지. 다음 페이지 가면 박스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맞긴 한데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처분 등에 대한 소송. 취소성의 실질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요.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예. 화살표 그림으로 기억해야 돼요. 화살표 그림으로. 형식적 당사소송은 처분 등을 직접 다툰다. 그러면 또 틀린 거예요. 그건 취소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질이 취소이다. 이런 맞는 말이에요.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건 맞아요. 당사성이니까. 근데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가할 수가 있어요. 특이하게. 취소이 아닌데도. 그래서 취소성의 실질을 갖고 있다. 그런 맞는 말이에요.
취소의 실질을 갖고 있다. 요 화살표의 구도로 기억해야 돼요. 화살표의 구도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관계를 직접 다투는 건 맞다? 그렇다. 맞다. 분명히 법률 관계 다툰다. 이것도 당사송이다. 당사송인데 근데 이거는 취소의 실질을 갖고 있다. 실질을 갖고 있다. 요걸 가지고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5번의 실질적 당사송 보시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 이걸 직접 다투면서 피고는 일방 당사자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밑에 형식적 당사송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다툼 결국은 실질은 이거라는 거야. 실질은 뭐라고? 처분 등을 다투는 겁니다. 처분 등을.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일방 당사자의 피고로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형식은 당사송이 맞아요. 형식이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알겠지? 형식은 기본적으로는 피고가 누군데? 여기를 보라는 겁니다. 피고가 누군데? 그러면 요 얘기만 하고 5분 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식적 당사성이 왜 나왔을까?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올걸? 재산권에 대한 분쟁에서 나왔다. 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있네. 154페이지 맨 꼭대기. 인정의 필요성. 공법상 재산상의 분쟁, 재산권 분쟁의 문제였다. 옛날에 지금 토지보상법이라는 거 있지? 이 토지보상법이 옛날에는 토지수용법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 공공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나눠져 있었어요. 요게 통합이 돼서 지금의 토지보상법이 만들어졌어. 근데 옛날 법 구토지수용법에 그 구토지수용법의 옛날 법에 또 그 옛날이야. 그것도 1시기, 2시기가 있거든. 그 같은 토지수용법인데 왕창 한번 바뀐 시기가 있어. 근데 그 1시기, 아예 첫 번째 상황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 재결이라는 걸 해요. 수용 재결의 내용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있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GS건설이 있다고 쳐봐. GS건설이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냐? 얘 사기업이잖아. 사법인이죠? 공무수탁사인이 돼요. 공무수탁사인 들어봤지? 공무수탁사인, 공무를 위탁받아 일을 수행하는 자, 행정주체 일종. 그죠? 얘가 행정주체가 돼. 그래서 남의 땅을 뺏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공용 수용권, 수용, 뺏기. 권리를 갖게 돼요. 근데 얘가 갖고 이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니까 파쇼. 이렇게. 그러면 땅 주인이, 토지 소유자가 싫은데? 이래버리면은 조정을 해달라고 토지수용위원회를 찾아가.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공익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합니다. 이거 조정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쟤하고 나하고 공익사업 땅이 필요한데 해결이 안 된다. 니네들이 강제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을 하거든. 그러니까 GS 니들이 한 얘기한 뭐 10,000평 중에서 이 사업에 진짜 필요한 땅은 9,000평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9,000평만 가져라 너. 이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는 네가 9,000평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땅 가격에 맞춰서 공시지가에 맞춰서 쟤들한테 돈을 이만큼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용이 두 개가 들어가지. 땅 뺏기, 돈 주기. 그치? 땅 뺏기가 수용 재결 부분, 돈 주기가 보상 재결 부분. 이 토지 수용 재결에는 그냥 수용 재결 이렇게 말해요. 수용 재결에는 진짜 땅 뺏는 수용 재결과 그에 부수되는 보상 재결과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이 보상금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여기 불만을 갖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어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두 번째는 인용하라 그리고 청산하라야. 방어하라 그리고 청산하라는 건 뭐냐면 수용 재결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뺐지 뭐. 이거야. 내 땅 왜 뺐어? 이렇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내가 이기잖아? 안 뺏기는 거잖아? 보상의 문제는 같이 해결되는 거잖아. 뺏긴 게 없는데 뭐 보상 문제가 생겨? 없어지는 거잖아. 이게 방어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이건 수용 재결 내용에 대해서 내가 불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져가는 건 괜찮아. 나도 농사 그만 지으려고 했어. 이거지. 근데 야, 돈 왜 이렇게 적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보상 재결에 대해 불복을 하는 거야. 그래요. 이 보상 재결 이 부분에 가격이 너무 적다, 보상금이. 이런 이유로 불복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 토지수용법엔 이렇게 돼 있어서 취소송을 제기하라. 취소의 방식이 처분이거든요. 이건 대리예요, 대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둘이서 해결봐야 될 문제를 토지수용위원회가 대신 결정을 해서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이놈들한테 날리는 거야. 제3자한테. 그러니까 이건 대리, 행정행위야. 특허인가 대리, 형성적 행정이 대리지. 처분이야. 처분이니까 취소를 제기하라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취소를 제기하지. 만약에 나한테 1억을 준다고 했어. 나는 2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장난해? 취소를 제기하겠지. 그러면 법원에 봤을 때 야 1억은 좀 그렇다. 그러면 취소 판결을 한다고. 취소 판결하면 이제 토지수용회가 얼마나 하겠어? 1억 1원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죽고 싶냐? 이러면서 또 소송을 제기하겠지. 그러면 법원의 취지가 그게 아니었을 거 아니야 1원이. 그럼 여기 또 인용해 시켜주겠지. 또 취소 판결 내려. 그럼 토지수용회는 뭐야? 재밌지? 1억 2원 이럴 거란 말이야. 진짜 눈깔 뽑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뭐 소송을 또 제기하겠지. 또 이기겠지. 그럼 나 2억까지 가려면은 한 1578년 정도 걸려. 1578년 동안 2억을 번다. 이건 이상하잖아. 그치? 뭐가 걸리냐? 무한반복 게임이 나온다고. 재산권 분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취소의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한반복 게임이 생기니까 뭐 하라고 한 거냐면 니들 둘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셔. 이거야. 내가 지금 소송을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야? 법률관계 당사자는 사업시행자 GS건설 그리고 나야. 이게 당사자인데 중간에 낀 대신 처리한 대리한 행정청이 토지수용회가 있잖아. 이래 싸운 게 아니라 처분이니까 이래 싸웠잖아. 이래 싸우니까 이게 무한반복 게임 나오는 거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된 거야. 야 하지마. 하지만 결국 돈 주는 건 쟤가 주는 거잖아. 둘이 싸워 둘이. 둘을 링 위에 올리는 거야. 둘을 링 위에 올리는 거 치고받고 싸우라고 한 거야. 그래 거기서 나온 금액으로 한 방에 게임 끝. 이게 바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토지 소유자라고 한다면 도저히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테고 만약에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드는 사업시행자라고 하게 되면 줄이자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지. 그래 합쳐서 증감 청구 소송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토지수용법 9법의 후기 단계야. 이 시기. 후기 단계에 여기서 드디어 취소를 갖다 버리고 보상금 증감 청구 도입을 해. 근데 이게 좀 이상해. 내가 하면은 나는 증액 청구를 할 거 아니야. 죄를 상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법이 되게 웃겼어. 얘네를 상대로 하래. 이렇게 둘이야. 토지수용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를 상대로 이렇게 싸우래. 1대2로. 그 다음에 쟤가 감액 청구를 제기하잖아. 그러면 쟤는 이렇게 둘을 상대로 해 싸우래. 이건 정체가 뭐냐 이거지. 이건 무슨 소송이야 도대체. 한 새끼는 행정청이고 한 새끼는 당사자야. 이거는 취소도 아니고 이건 당사소송도 아니야. 이건 취소도 아니고 당사. 이거 뭐야 이게. 이상한 뭔지 모르겠는 거야. 옛날에 막 이건 정체가 뭐냐 갖고 학설들이 엄청 있었어. 근데 의미 없어. 어쨌든 결론은 이거였어.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피고가 무조건 둘이야. 누가 제기하든 간에. 피고가 둘이니까 원고까지 합치면 무조건 3명이야. 3명이니까 공동소송이잖아. 그러니까 3명 이상 공동소송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게 서로 역할 분배가 좀 이상해.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소송 행위를 해야 되지? 얘 역할은 뭐고 얘 역할은 뭐야 도대체? 이상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보상법으로 이제 통합을 하면서 그때 이 피고 쪽에서 증액 청구든 감액 청구든 피고 쪽에서 뭘 빼버리냐면 저 토수입 빼버리는 거야. 토지 수용을 빼버려. 빼버리면 내가 증액 청구하면 그냥 저쪽 상대방 사업, 저쪽이 감액하면 그냥 나.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법률관계 상대방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잖아. 그러면 형식이 당사소송의 형식을 취한 건 맞지. 근데 이거 지금 뭐 다투는 거야 결국. 결국 여기서 보상금을 나는 채권, 쟤는 채무, 돈 줘, 쟤는 돈 줘야 되는 거. 이 권리와 의무라는 건 뭐가 결정을 지어버린 거냐면 이 토지 수용에 대한 행정청이 행한 뭡니까? 토지 수용 재개에 대한 처분이에요. 결국은 이 처분이 그 금액을 정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이 처분의 내용을 변경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내용을 변경해 줘야지만 그 보상금의 금액이 바뀌게 될 것이고 얘네들끼리 권리 의무 관계가 바뀔 거예요. 결국은 실질이 뭔 거야? 실질이 취송인 거야. 실질이 취송이고 그걸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는 거야 처분의 내용을.
그래서 이건 뭐야? 형식이 이제는 아예 온전히 당사성의 형식을 취했고 실질은 원래 맨 첫 번째 기간에 있었던 그 취소성의 실질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표적인 형식적 당사성이고 문제 이거밖에 안 나와. 알겠지? 문제 이거밖에 안 나와.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실질적 당사성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의 토지보상법 85조 2항이 인정하는 이런 개별법상의 형식적 당사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 지금 다 이해했잖아. 별거 없거든. 뭐 있나? 그치? 별거 없으니까 이제 끝.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9월달에 만나겠네. 그죠? 그때는 브라보 코너를 가지고 만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